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입니다. 지은이는 공저인데요. 코르넬리아 슈바르츠, 슈테판 슈바르츠이고요. 옮긴 사람은 서유리, 펴낸 곳은 동양북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죠.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걸까?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생각의 차이를 좁히려 애쓰곤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고 할수록 우리와 더욱 멀어지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을 연구하며 기업과 일반인을 상대로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해온 저자 코르넬리아 슈바르츠와 슈테판 슈바르츠는 말합니다. 타인을 설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설득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타인을 설득하려는 섣부른 시도가 타인을 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충고나 설득도 심리적인 공감대가 없는 사람, 즉 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자신의 가치관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설득이란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어떤 대화를 시작하든 가장 먼저 유대감을 만들어야 하고 이 유대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감적 태도가 필요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쉽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에게 억지로 공감하는 것은 감정 노동이죠. 그러나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감이란 마음에서 우러난 순도 100%의 공감이 아닌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태도를 일컫습니다. 이 책은 표정부터 목소리 톤, 신체 언어와 사고 방식까지 의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풍부한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말씀드릴게요. 1. 저 사람은 도대체 내 말을 듣고 있는 걸까? 당신의 말이 타인에게 통하지 않는 진짜 이유. 2. 설득하지 말고 그냥 공감하라. 설득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단숨에 얻는 법. 3.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먼저 경청하라. 4. 말의 내용보다 중요한 말의 느낌. 5. 표정이 대화의 첫인상을 좌우한다. 6. 상대방이 원하는 단 하나만 던져라. 7. 사고의 흐름을 알면 대화가 쉽게 풀린다. 8. 공감적 소통을 방해하는 5가지 상황. 9. 불편한 대화에서 벗어나는 5가지 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이 아닌 내 편으로 만드는 법.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 생각이 다르다고 모두가 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이런 말들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대화를 하지만 제각기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마치 서로 다른 행성의 선체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딴소리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나빠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매일 누군가와 부딪힌다. 배우자 혹은 연인과 다투고 친구에게 실망하고 자녀들을 야단치며 마음이 맞지 않는 동료와 회의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말을 잘못 전달하여 중요한 고객을 화나게 만들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잔소리에 말대꾸를 한다. 아마 당신은 그들과 다음에는 부딪히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도 결국 또다시 갈등을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속으로 왜 자꾸 내 말을 오해하지? 라고 생각하며 답답했을 것이다. 분명 당신은 싸우려던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상대방과 대화하기보다 늘 다투는 기분일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업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법에 대해 상담을 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코칭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우리가 앞으로 설명할 대화법의 핵심 전략은 심리학, 행동연구, 신경생물학의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고안해낸 공감적 미러링이다. 공감적 미러링이란 쉽게 말하면 당신의 입장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입장을 상대방과 동일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어차피 당신도 상대방도 쉽게 바뀔 수 없다. 그저 당신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만 보내면 된다. 그런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아주 침착하게 전달하고 성공적으로 협상하면 된다. 앞으로 이 책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투지 않는다. 하지만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도 다투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상대방과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어떻게 관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그 전에 당신은 관계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바탕이 되어야 공감적 미러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대화가 편안하게 이어지고 좋은 결과로 끝날지 아니면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흘러가거나 심지어 다툼으로 끝날지는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챕터 1. 저 사람은 도대체 내 말을 듣고 있는 걸까? 당신의 말이 타인에게 통하지 않는 진짜 이유.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말하고 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약 80% 정도는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서로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말하자면 각자 자신만의 행성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메시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목소리 톤은 날카로워지면서 곧바로 다툼이 이어진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타협 없이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어긋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대화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어긋나는지 더 자세히 물어보면 자신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이상한 탓이라고 말한다. 정말 모든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을까? 이것은 착각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이해해 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무리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도 오해 없이 소통하기 쉽지 않다. 사람들이 서로 딴소리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들은 각자 호환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에 애플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고 생각해보자. 제대로 작동하겠는가? 이처럼 말투, 취향, 기분, 성격,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는데 어떻게 소통이 원활하겠는가? 상충되는 요소가 많을수록 소통은 더욱 힘들어지고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다툼은 미리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감정적 안식처를 갈망하는 사람들.
약 30만 년 전 오늘날 호모사피엔스의 첫 조상이 지구에 등장했고 큰 무리를 이루며 유목 생활을 했다. 인간은 처음부터 무리를 짓는 동물이었다. 이런 생활 방식에서 소통과 연대는 매우 중요했다. 혼자 야생의 위험에 맞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므로 집단 속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은 생존 능력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타인과 소통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는 사람들이 곰을 사냥하고 열매를 채집하던 그때와 똑같다.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히 다음과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외로움을 느끼기 싫다. 우리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하고 말한다. 그리고 같은 음식점이라도 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한다. 오프라인에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온라인에서도 자신과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소셜미디어가 이토록 부상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같은 종족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방증이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집단 속에서 사회적 온기를 느끼고 즐기고 싶어 한다. 타인에게 좋아요를 받으면 성취감을 느끼고 이모티콘을 받으면 포옹이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훈훈해진다. 술자리에서 건배를 외치는 이유. 자신의 이야기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 또한 이런 사람들과는 소통이나 협업도 상당히 힘들다. 만약 자신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따돌림을 심리적 고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들은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처럼 고립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이때 피해자를 돌봐주고 새로운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구세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집단 정체성을 얼마나 강하게 갈구하는지는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아무리 개인주의 사회라고 해도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사람들은 공공장소에 모여 똑같은 행동으로 응원하고 똑같은 순간 환호한다. 술을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동시에 입을 모아 건배를 외치고 집단의 구성원이 생일이면 한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등 동일한 의식을 따른다. 이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친밀함과 결속감이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자신도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발맞춰 걸었을 뿐인데 행복해진다고?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일한 활동을 할 때 강한 연대감이 형성되고 더욱 협동할 자세가 생기며 감정을 이입하는 능력이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같은 행동을 하는 집단에서 만난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더 많은 호감을 느낀다고 한다. 심리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 스콧 윌터무스는 학생들과 함께 독특한 연구를 진행했다. 교수는 학생들을 나누어 한 무리는 한동안 같이 발을 맞춰 걷게 했고 한 무리는 자유롭게 걷게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함께 발을 맞춰 행군한 것만으로 서로에게 더 결속감을 느끼고 게임을 할 때 서로 더 도와주었다. 또한 서로를 훨씬 더 신뢰했다. 소속감은 사람들을 단결하게 만든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주로 이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 그로닝겐 대학교의 뇌과학자인 크리스티안 케이서스 박사도 동일한 행동과 정신적 일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서로의 행동을 모방할 때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출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동일한 행동을 하는 집단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를
뇌의 화학 작용에서 차단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는 외톨이가 되기보다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선호하고 우리가 선택한 집단의 가치를 따른다. 이런 현상은 진화 생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은 일찍부터 생존을 위해 연대감을 상승시켜야 했고 공동의 행동을 조정하는 의식을 만들어냈다. 모든 문화권에서 공동의 노래, 춤, 종교적인 관습들은 강한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과거의 생존 본능은 그대로 남아 집단에서 배척당하기보다 집단에 맞춰가는 것을 선호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적 안식처를 향한 갈망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이를 평생 조치며 살아간다. 함께 울고 웃는 공감세포, 거울 뉴런.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웃사이더로 남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머릿속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적절한 행동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뇌에 있는 특별한 뇌세포, 바로 거울 뉴런 덕분이다. 뇌의 전운동 피질에는 직관적으로 타인에게 반응하게 하는 세포들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는 것을 보면 우리도 슬퍼진다. 누군가 우리에게 미소를 지으면 우리도 미소를 짓는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 발신하는 코드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는 순식간에 코드를 해독한다. 말뿐 아니라 표정과 신체 언어의 코드까지 해독하고 어떻게 응답할지 결정한다. 거울 뉴런의 작동 방식은 정말 경이롭다. 우리는 그냥 관찰할 뿐인데 이 뇌세포는 우리가 마치 상대방과 똑같이 경험한 것처럼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상대방을 따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열광하는 것은 거울 뉴런 덕분이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과 함께 웃고 울고 주인공이 두려움에 땀을 흘리면 우리도 손에 땀을 쥐고 주먹으로 배를 맞으면 마치 우리가 맞은 것처럼 몸을 웅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공감세포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거울 뉴런을 통해서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집중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에 전염되기도 한다. 이때 우리는 상대방과 같은 것을 느끼고 똑같은 신체적 상태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거울 뉴런은 행동 계획에 관여하는 뇌 부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러링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상대방의 증상을 감지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공유 생리 현상이라 부른다.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과 동일한 신체 상태가 된다. 이런 생리적 미러링이 자율신경계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은 피부 전도도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내담자에게 극도로 집중하는 치료자의 경우 몇 분 지나지 않아 내담자와 똑같은 피부 전도도를 보이기도 한다. 누군가의 감정에 이입하면 호흡과 심장 박동수도 같아진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미러링하는가? 3살짜리 조카를 오랜만에 만났다고 상상해보자. 조카가 당신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양팔을 벌리며 다가올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허리를 숙일 것이다. 그리고 조카를 따라 양팔을 벌리며 조카의 환호성에 높은 목소리 톤으로 호응할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조카의 행동, 목소리 톤, 표정 등을 미러링하는 것이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가능하다. 미러링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사 행동이다. 완전히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아이의 기분 상태를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같아진다. 탁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에게 공이 오면 우리는 공을 맞받아친다. 또 새로운 공이 날아오면 우리는 또다시 맞받아친다. 이 경기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가게 된다.
이때 즉각적으로 사람들 사이에는 강한 유대감이 형성된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러링하면 당신은 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으며 너의 언어로 이야기할 것이며 우리는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소통의 비밀이다. 만약 당신이 웃으며 달려오는 조카에게 팔짱을 끼고 어두운 표정을 한 채 낮은 목소리로 정치에 대해 얘기한다면 조카는 어떻게 반응할까? 조카는 어리둥절해서 당신으로부터 몸을 돌리고 함께 놀거나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누군가를 잘 미러링하면 당신은 원활한 교류를 위한 좋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 이보다 더 좋은 준비는 없다. 공감 능력도 훈련하면 향상될까? 공감 능력은 누구나 훈련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 점점 공감 능력이 사라지는 사회에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성격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감이나 동감과 관련된 수치가 1970년에 비해서 40%나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그 대신에 이기심, 나르시시즘, 경쟁적 사고, 그리고 병적인 자기중심주의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과연 의식 코칭과 행동 코칭이 공감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기 공명 영상 촬영으로 사람의 뇌 활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된 이후 공감과 감정이입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뇌과학자인 앙투안느 루츠 박사는 10,000시간이 넘는 명상 수련을 마친 수도승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실험 방식은 수도승들이 명상을 하는 동안 아기의 울음소리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들을 들려준 다음 이들의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기록하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 늘 명상을 하는 수도승들의 경우 공감과 감정이입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명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 루츠는 실제로 공감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취리 대학교의 과학자들 역시 실험을 통해서 이를 증명했다. 그들은 실험 대상자들이 낯선 사람들과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동안 신경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활성화된 신경의 학습 신호가 강할수록 공감 능력은 더욱 증가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 쌓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코칭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경험을 이루게 돕는다. 우선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미러링을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소통 방식에 적절하게 응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의식과 내면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감정을 살피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봐야 한다. 당신의 상사와 마주보고 서 있으면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고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으로 퇴근해서 배우자와 마주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이때 어떤 모순적인 감정들이 일어나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대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호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마음에 내키지 않기도 하고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느끼기도 한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표현해야 한다. 어떤 감정도 제외시키면 안 된다. 만약 부정적인 감정들이 함께 올라온다고 해도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말자.
당신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되지 않은 혼합된 감정들은 당신과 당신의 대화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당신도 모르게 모순적인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땐 복합적인 감정들 중 가장 긍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자. 미러링은 나를 위한 것이다. 상대방을 미러링하는 것은 저 자세를 취하는 행위가 아니다.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끌기 위해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너무 맞춰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다. 만약 당신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과장되게 기쁨을 표현하고 높은 목소리 톤으로 말하는 것을 진정성 없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을 미러링할 수 있다. 미러링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미러링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갈등 없이 소통할 수 있다. 당신의 관점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당신의 이미지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며 이익을 얻는 기회주의자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물건은 어떻게든 팔기 위해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장사꾼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러링은 이런 것들과 다르다. 따라서 당신이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에 따르는 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간 것에 대한 보상이다. 당신은 협력과 호감이라는 보너스를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아이를 떼쓰게 만드는 대화 방식 예문이 나와 있네요. 아네테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4살짜리 아들 라스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 라스, 엄마, 내가 엄청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 좀 봐요. 선생님이 내가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했어요. 아네테, 건성으로 쳐다보며 잠깐만, 엄마 전화 좀 하고. 라스, 엄마 이거... 아네테, 휴대폰 버튼을 누른다. 라스, 잠깐만 좀 기다릴래? 아네테는 통화를 하고 라스는 풀이 죽은 채 그림을 들고 서 있다. 아네테, 시계를 들여다본다. 자,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어서 신발 신어.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셔서 서둘러야 해. 라스, 엄마 그림... 아네테, 아, 그래 아주 잘 그렸구나. 그림을 훑게 쳐다본다. 할머니가 같이 놀이터에서 놀아주실 거야. 엄마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좀 남아있어. 라스, 할머니 집 가기 싫어요. 아네테, 이제 그만 찡얼거려. 할머니한테 그 그림을 선물하면 되겠구나. 라스, 싫어요. 이 그림은 엄마한테 줄 거야. 아네테, 엄마는 네가 준 그림이 이미 잔뜩 있잖니. 왜 이렇게 힘들게 굴어? 엄마가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은 거 안 보이니? 이제 그만 가자. 라스, 싫어. 싫다고요. 할머니한테 가기 싫어요. 아주 일상적인 상황이다. 아이는 즐겁고 한껏 들떠 있다. 하지만 엄마는 조금도 아이의 기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아네테는 아이를 옆에 내버려 두고 통화까지 한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한순간도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아이가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듣는다. 아이의 들뜬 기분은 실망감으로 돌변하고 결국 고집을 부리고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아네테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아네테도 물론 마음의 여유가 없겠지만 지금은 아이가 엄마와 재회하는 기쁨을 마음껏 발산하고 엄마의 미러링 반응을 보고 싶어하는 특별한 상황이다. 만약 아네테가 라스를 의식적으로 미러링 한다면 어떨까? 라스, 엄마, 내가 엄청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 좀 봐요. 선생님이 내가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했어요. 아네테, 아들과 먼저 눈을 맞춘 뒤 그림을 들여다본다. 와,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특히 해를 멋지게 잘 그렸네. 라스, 그렇죠?
나만 해를 알록달록하게 그렸어요. 아네테 그림을 쳐다보며 정말 멋지구나. 라스 엄마한테 선물로 줄게요. 아네테 라스와 눈을 맞추며 정말 고마워. 혹시 할머니께 드릴 그림 하나 더 있니? 지금 할머니 집에 가려고 하거든. 라스 네, 그림 하나 더 있어요. 아네테 다시 라스를 쳐다보며 할머니가 그림을 보면 엄청 좋아하시겠는데 그럼 지금 당장 출발할까? 라스 네, 빨리 준비할게요. 이번에는 아네테가 아이의 들뜬 기분과 뿌듯함에 와,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라고 반응했다. 아이와 감정을 나누고 아이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속 눈을 맞춤으로써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가 다음 일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계의 기반을 조성했다. 아네테는 아이의 들뜬 기분에 미러링 반응을 보임으로써 아이가 때를 쓰지 않도록 상황을 컨트롤했다. 공감적 경청을 할 때 눈 맞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귀보다는 눈을 통해서 교제를 한다. 그래서 독일어 표현 중에는 단둘이서 따로 조용히 이야기하자는 관용적 표현으로 네 개의 눈 아래에서 얘기하자라는 말이 있다. 단지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를 하자는 의미다. 자연스럽게 계속 눈을 맞추다 보면 감정적인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은 공감적 소통의 기본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